김큐의 경제 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눈 많이 와요? 눈이 펑펑 오더라고요. 진짜요? 네. 갈 때 조심해야겠는데. 퇴근하실 때 정말 서행하셔야 돼요. 네. 아니 지금 운전하고 있는 분들도 네.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요. 자, 우리 새해 처음 뵙는 건데. 네. 빠르게 복 많이 또-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죠. 경제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아니, 지난 연말에요. 증권사들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네. 2024년에 증시가 좋을 거다. 그런 전망 많았죠. 그랬죠. 네. 특히 상반기가 더 좋고 하반기가 조금 부진한 흐름이다. 이른바 상고하저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이 상반기가 좋다는 거에 꽂혀서 그런지 제가 뭐 기대를 해서 그런 걸까요? 새 첫 주 흐름이 좀 실망스러우시죠? 다소 실망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직 1년 많이 남았으니까 그쵸, 그쵸.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런데 주식 시장이 원래 항상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변명거리를 조금 찾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연초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거는 국내보다는 미국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특히 애플이 연초 시장, 주식시장의 조종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타고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 나 너무 빨리 왔나?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시장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증시가 약간의 자각 타임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자각 타임에 들어가게 만드는 걸 애플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에 뭐 연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주식시장이 김큐가 얘기한 자각 타임 요거에 들어간 걸까요? 애플이 스스로 무슨 사건을 만들어서 한 건 아니고요. 네. 바클레이즈라는 꽤 큰 글로벌 투자 회사가 있어요. 네. 투자 자산으로는 세계에서 한 4위권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올해 새 첫 거래일에 애플의 중국 사업 부진을 근거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이전에는 중립 의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중립이라 함은 추가로 사는 건 좀 부담스러워도 지금 가지고 있다면 보유하고 지켜보자 정도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 투자 의견 중립을 비중 축소로 바꾼 겁니다. 비중 축소라는 거는 애플의 주가가 지금 좀 높은 것 같으니까 팔아라라는 매도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증권사들이 자신들의 투자 의견을 내는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도 나오고 뭐 매수 의견도 나오고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애플의 중국 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가 오늘 뭐 나온 얘기도 아니고 꽤 많이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미국 증시 하락의 빌미를 이게 제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가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만 주가가 반응을 안 해버리면 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새해 첫날 거래일에 바클레이즈 투자 의견이 하향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애플의 주가가 당일 3.6% 하락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미국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같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빠지니까 지난해 연말에 산타랠리라고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같이 빠진 거예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회사들 그 당일날 1% 정도 빠졌고요. 새해 첫 거래일에 메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도 2% 이상 빠졌으니까 다들 그런 생각한 거죠. 우리가 좀 빨리 달렸나? 그럼 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쉬는 타이밍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설마 이런 분위기가 더 길게 이어지진 않겠죠? 사실 출발은 애플로 했습니다만 시장의 고민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한 것 아니었나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FOMC 회의가 끝나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갈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이전과는 달리 조금은 강렬한 뉘앙스를 좀 시장에 풍겼단 말이죠. 이러면서 시장이 환호를 하기 시작했고 2024년 그러니까 올해 한 3-4차례 정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많게는 6차례, 7차례까지도 인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까지 쏟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낙관론이 다소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게 금리를 올해 6차례에서 7차례 내린다라고 하면 지금 3월에 처음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연준이 1년에 8번 금리 그 정책을 하는 FOMC 회의를 여는데 그렇죠. 6, 7번 내리려면 3월 이후에는 회의 열 때마다 금리 내린다는 그러게요. 얘기니까 좀 다소 과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연초부터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먼저 반영하면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6%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연초에 10년물 국채 금리 어제 기준으로 보면 4.05%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서 달러도 강세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반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원달러 환율도 오릅니다. 연말에 128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14원까지 올라 있어서 많이 올랐네요. 1월 달에 FOMC 회의가 30일에서 31일 열리거든요. 네. 그때까지 시장이 다소 금리 인하와 관련된 과도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1월 말에 FOMC 회의 끝나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을 가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부터 기대감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주식시장 개장식에서요, 금융투자 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연말에 나온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네. 2주 전에 저희가 이 얘기하면서 그 단일 종목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된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금투세가 당초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이게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이걸 그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투세도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입에서 폐지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금투세 도입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일컫는 개미들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서 환영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환영할 만한 일인가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차원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건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투세가요, 주식이나 다른 금융 상품 통해서 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들한테 거두는 세금을 말하는 거죠, 금투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 혹은 ELS 같은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1년에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 번 것은 세금을 안 내고 네. 그 이상 벌면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1년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금융 투자해서 돈 벌려면 투자 자산이 한 5억 원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 10% 정도 연 수입 나면 그렇죠. 한 5천만 원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내가 5%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투자 자산이 10억 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변에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재부가 금투세 도입을 합의했던 당시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 과세 대상을 투자자 상위 2.5%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15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5천만 명이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중에 올해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 인구수가 4,437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만약에 세금을 낸다 치더라도 15만 명이면 0.3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중에 뭐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직업이 없는 분들도 있고 뭐 반으로 줄여서 얘기한다 치더라도 1%도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환영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왜 개인 투자자들이 환영한다고 하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은 이제 금투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금융투자 소득이 좀 많은 분들은 네. 반길 테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반긴다라는 근거는 연말에 이제 대주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11월이나 12월쯤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좀 파는 행위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에 회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좀 내리는 현상,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이 거기에 대한 근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11월, 12월에 판 회사의 주가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하면 다시 회복이 되기 마련이고요. 네. 가치로 가기 마련이고 또 이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또 1월, 2월에 매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로 얘기한 건데 일반 투자자들은 11월, 12월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변동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어떻게 보면 혹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소인가인 것 같습니다. 안양 리포터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금투세 도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요소라고 보세요? 전 동생이 세무사라서 이거 좀 물어봤거든요. 네. 과도한 세금은 어쨌든 투자를 회피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저희끼리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네.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 둘 다 주식에 투자하고 한국 시장에 투자합니다. 네. 근데 A는 주식으로 번 돈을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B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불만이겠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불만이죠. 그렇죠. 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는 A는 내국인이에요. 그리고 왜 나만 세금을 내야 돼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B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건 보통 해외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뭔가 불합리하게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표적인 게 기업들의 배당이에요. 네. 다른 나라 상장사들은 주주들에게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 하더라. 그러니 차라리 한국 기업 말고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공격할 때 이 지배구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소량의 지분으로 홀딩스 같은 상위 회사를 소유하고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잘 안 돼 있고 기업 의사결정이 회장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전문 경영인이 포함된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나는 한국 기업 말고 다른 기업에 투자할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금투세는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 내국인은 비과세를 해주고 외국인한테는 세금 걷더라. 라는 불만이 있던 외국인들에게 네. 자 이제는 평평하게 내국인한테도 세금을 거둘 거요라는 어떻게 보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제도였는데 이거를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이해가 아예 안 갔는데 네. 말씀 들으니까 이런 거구나 싶어요. 네.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매주 체크하고 있죠. 이 얘기. 이번 주도 태영건설 이야기 많이 들렸거든요. 네. 지난주 말씀해 주신 대로 자구안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게 태양건설 워크아웃이 개시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자는 게 워크아웃인데 11일까지 개시 결정을 지금 내려야 되거든요. 네.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이 6일이니까요. 네. 근데 태양건설 대주주가 일종의 버티기 혹은 물귀신 작전 같은 걸 좀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버텨서 법정 관리나 파산으로 설마 우리를 집어넣겠어? 그러니까 한번 버텨보자라는 작전을 좀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채권단 설명회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채무도 좀 탕감해 주시고 이자 내는 것도 몇 달 유예 좀 해주세요.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게 돈도 좀 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도리어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채권단에서는 태영건설의 노력이 부족하다. 약속도 안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아니다. 우리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단이 약속 안 지켰다. 이거는 어떤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태영건설이 어려워지니까 대주주인 TY홀딩스가 다른 알짜 기업을 팔아서 태영건설에 돈을 집어넣겠다. 네. 이 돈 가지고 빚도 일부 갚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이게 태영인더스트리라는 회사고 2,400억 원에 이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돈을 직접적으로 태영건설로 안 넣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사용을 했고 한 400억 원 정도만 태영건설로 넣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나머지 돈 안 넣니? 라고 지금 채권단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윤세용 회장도 이 태영인더스트리 팔면서 지분이 있어서 돈을 벌었단 말이죠. 이걸 태영건설로 넣기로 했었는데 태영건설로 안 넣고 TY홀딩스의 연구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채권단 쪽에서는 야 너네 이상하다 왜 그러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마지막 문단이 좀 어려워졌는데 네. 우회 지원, 연구체 직접 지원 아니고 뭐 이 무슨 얘기인가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돈 못 갚으면 부도날 회사는 태형건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부도가 안 나게 하려면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누군가 투자해주거나 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채권단은 지금 이미 빌려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더 빌려주니? 그러니까 당장은 먼저 회사 오너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가 너 사재라도 팔아서 이 회사에 빚 갚는 걸 좀 돈을 넣어. 그걸 보고 우리가 더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할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너인 윤세영 회장 측은 이전의 채권단들한테 걱정 마라. 우리가 계열사 팔아서 돈 넣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직접 넣지 않고 그 위에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돈을 지원하고 그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태형건설을 지원하도록 하니까 태형건설이 당장 무너졌을 때 당장 피해는 안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본의 손해를 TY홀딩스가 받게 되면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채권단들은 오너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이 뉴스는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겠네요. 아마도 채권 개시가 워크아웃 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쾌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